오늘 공중보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진행이 될 거고요. 총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대략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가지고 있는 교재는 기출문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98% 기출문제. 그러면 이제 문제 쭉 보다 보면은 기출 연도랑 뭐 이렇게 지역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좀 기출 문제 중에서 좀 빠져 있는 내용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싶은 내용들 문제가 몇 문제 아주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가 있고, 사실 문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우리 그 보건직 또 의료기술직 보건연구사 이렇게 직렬도 조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워낙 시험을 다르게 보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출 문제량이 굉장히 많은데 함정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정확도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됐던 문제들은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뒤에 그 기본서에 연도별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다 공개됐던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집에도 기출문제집에도 제가 최대한 그 정확도가 좀 높은 문제들 위주로, 그리고 공개됐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20문제 모의고사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발표된 서울시 문제들은 다 공개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 공개된 문제와 비공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정확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 문제집 말고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문제가 많거든요. 저한테 문의를 되게 많이 주는데 그 문제가 정말 제대로 복원이 된 건지 섞여 있는 건 아닌 건지 잘못된 건 아닌지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만들면서는 좀 이상한 문제들은 최대한 정상적인 문제로 약간 손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제가 공개됐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다른 지역에 똑같은 문제가 갖다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개된 문제들은 좀 더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집은 전체 2009년부터 18년 문제, 그 이전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싹 빼버렸어요. 너무 옛날 문제들이고 최신 경향이랑 좀 안 맞기도 하고 해서 다 뺐고 2009년 문제부터 들어가 있고 챕터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구성이 보통 다른 이제 과목들이나 뭐 보건학에서 보건 전공 과목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한 챕터 안에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쭉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그 여러분들 기본서 이론 순서 그대로 문제가 거의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출문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론을 같이 정리를 해서 이 이론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기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공부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학습에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문제집에서 좀 좋은 점은 그 해설집이 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예전에 이렇게 뒤에 다 들여다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했어요. 문제 밑에다가 해설을 달아줄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공부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해설이 보이면은 내가 문제 푸는 연습보다는 이거 해설을 읽으면서 그냥 전체 내용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의도 중에 하나는 문제 푸는 연습이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방법. 그러면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설이나 정답이 보여버리면 그거에 도움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이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 안 풀어오고 저랑 같이 푸는 거 거의 의미 없어요. 내용을 아는 거랑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보는 거랑은 달라요. 아는 문제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어려운 건 잘 풀어요. 그런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되게 잘 푸는데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보다 보면은 엄청 쉬운 문제가 한 20문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워낙 그 내용에서 쉬운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연습해야 되는 게,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연습도 같이 들어가야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대략 2달 조금 넘게 해서 이 기출문제집을 최대한 끝낼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제작 중인 게 있는데 단원별로 다시 문제를 한 번 더 풀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이론 정리하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예상 문제식으로 해서 단원별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기본부터만 했어도 기본 정리했고요. 심화했고 기출 문제로 단원별 정리하고 예상 문제로 단원별 정리. 4회독이 끝나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모의고사 볼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암기할 것들까지 다. 이거 나중에 암기해야지. 이제 그거 없어요. 제가 기본 이론 할 때는 지금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외워졌을 거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안 외워졌다. 그런 것들 특히 뭐 환경에서 나오는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암기 같이 가야 돼요. 나중에 닥쳐서 그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걸 딱 보고자 할 때 시험은 닥쳤는데 암기할 건 많고 에이 설마 이게 나오겠어?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게 나올까? 라는 나만의 합리화가 되면서 암기할 걸 미루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암기 내용들은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에 해당하는 암기 내용을 외우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문제 푸는 연습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잡아가시면 되고 그래서 4월에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4시간에 4회분 그래서 한 시간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나갈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만점 맞게 문제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좋잖아요, 기분이. 여러분이 다 맞으면 출제자는요, 수험생이 문제를 다 맞추잖아요. 100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나? 그럼 다음에 더 어렵게 내야지. 이게 출제자의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면은 교재에 없는 내용, 정말 생뚱맞은 거.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런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한다? 시험장 가서도 실수해요, 그거는. 그러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해놔야 되고 더불어서 그렇게 생뚱맞은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출제자의 심리를 이제 파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모의고사에서 연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 푸는 속도는 좀 빨라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와야지 문제풀이 따라가는데 좀 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파트 1부터 볼게요. 공중보건학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학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때 가장 기본으로 보는 정의가 누구의 정의예요?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죠. 언제 정의를 내렸을까요? 1920년이었어요. 1920년 윈슬로우 교수가 정의한 공중보건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3가지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수명 연장, 질병 예방,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그래서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맞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자, 이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한 학자.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윈슬로우 교수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공중보건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했고 라마찌니는 누구예요? 노동자 질병론 언제 발표했을까요? 언제 발표했어요? 이거 연도 제가 그 역사 들어가면서 학자나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굳이 연도를 콕 집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도도 알아야 돼요. 웬만한 것들은 대략 뭐 여명기 초반, 중반, 후반 정도로 가능한데 중요한 것들은 연도를 콕 찍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라마찌니 노동자 질병론 1700년. 그 정도 1700년 초반대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문제에 지장이 없지만 그냥 편하게 1700년. 에드윈 체딕 하면 누구예요? 뭐 썼어요? 어떤 보고서? 열병 보고서. 그래서 이 열병 보고서 왜 쓴 거예요? 누구의 건강 문제가? 노동자들의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열병 보고서를 써서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그 조사위원회, 보건정책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발표한 게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가 발표가 돼서 뭐가 제정이 됐어요? 법이 어떤 법이? 공중보건법이 몇 년도에?
1848년에. 그래서 위생상태 보고서는 1842년. 그리고 공중보건법 제정은 1848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열병 보고서가 쓰여진 거는 그 조사했던 기간이 1867년에서 68년 사이에 조사를 해서 1868년에 열병 보고서가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1842년에 갑자기 역사 수업이 돼버렸어요. 1842년에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 그 다음에 48년에 그 공중보건법까지 이어지는 거죠. 워낙 역사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페텐코퍼 누구예요? 뭐 어떤 거 실험 위생에 기틀을 마련했다. 그 학문에. 그래서 독일의 미넨 대학에서 위생학 교실, 실험 위생 교실을 강좌를 개설을 해서 실험 위생, 환경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학자가 페텐코퍼였죠. 자, 윈슬로우까지. 정답은 4번. 3번 문제, 공중보건 정의에 제시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수명 연장, 질병 예방,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니까 정신건강 효율 증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은 없었죠. 자, 4번에 윈슬로우가 말한, 그래서 조직적으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관리, 그리고 전염병 관리, 또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 교육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뭘 위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 조직이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치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적절한 생활 수준 유지를 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5가지 목적, 노력할 것들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 정의는 통으로 다 시험 문제예요. 그냥 여기 있는 조사 빼고 다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 내용으로 봤을 때 모자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정신보건, 자생자조조직 이런 내용은 없었죠? 정답은 1번. 5번에 윈슬로우 정의에서 공중보건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맞고요. 사회적 건강과 효율 증진, 사회적 건강에 대한 정의는 여기엔 없었어요. 의료의 질 향상도 없었죠. 가와 다. 정답 2번. 자, 이렇게 워낙 시험 문제로 자주 단답식으로 나오던 문제들에서는 항상 좀 더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지문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6번 문제 같은 거죠. 자, 윈슬로우 공중보건학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치료학문이다. 어때요? 뭐가 틀린 거예요? 치료학문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제 실수할 때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치료학문이 눈에 안 들어와요. 문제를 그냥 슥슥슥 읽다 보면은 앞에 내용 보면서 효율을 증진하는 맞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면 지역사회 주민 중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 아니죠.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이겠고,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으로는 예방의학, 건설의학, 지역사회 보건학 등이 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유사한 학문이에요. 개인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1번과 3번이 1번에서 치료 학문이라는 걸 내가 캐치하지 못했으면은 1번 맞는 것 같고 3번 맞는 것 같긴 한데 윈슬로우니까 1번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풀어버리는 사람 있었어요? 그쵸. 꼭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몇 명 있어 지금. 그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연습이 중요하다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게 시험장 가면은 약간 흥분되잖아요.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더 심해져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실수를 없애야 돼요. 계속 없애 나가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 문제 풀 때 꼼꼼하게 단어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가끔 한 단어에 몰입이 돼가지고 전체 내용을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문제 풀면서 그런 것도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저런 실수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안에서 줄여 나가셔야 돼요. 자, 7번 문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어때요?
자,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된다?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지역사회는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에 힘써야 된다. 정의를 풀로 다 넣진 않았지만 정의에 있는 내용 몇 개만 빼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특별히 틀린 내용은 없어요. 지역사회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어때요?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함정처럼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거는. 4번 보기,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기술을 공중보건이라 한다. 그래서 기술이자 과학이다, 과학적 기술이다. 뭐 특별히 문제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정답은 그럼 3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공중보건은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자, 공중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주민을 공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인구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고요. 개인과 가정의 건강 향상을 위한,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으로 한정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생활 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중보건이라 할 수 있다. 자, 뭐 뒤에 표현은 크게 문제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 대상이 잘못됐고, 공중보건은 집단 건강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자, 이 사회적 역할,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 자, 9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죠. 공중보건 정의 1920년 윈슬로우가 말한 것으로, 자, 무엇과 전염병 관리, 보건교육,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 사회제도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 예방, 그리고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겠죠. 그럼 나에 들어갈 것은 그 지역사회 노력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뉴먼은 누구죠? 뉴먼 누구죠, 뉴먼? 뉴먼은 건강의 정의에서 나왔던 학자예요. 뒤에 건강할 때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10번, 공중보건학 정의가 아닌 것. 건강에 관한 책임은 개인보다 공공조직에 있다. 이거 어때요? 건강에 대한 책임을 국가, 지역사회에 있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 건강을 만약에 개인에게 책임을 둔다라고 하면 굳이 지역사회가 그걸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알아서 노력해. 알아서 건강 해결해. 그건 너네 책임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조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중보건학의 주요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이다. 개인, 가족 아니죠.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리고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개인 위생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윈슬로우 정의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문제로 갖다 넣고 있는 거죠. 11번, 공중보건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질병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자, 공중보건은 항상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사회 공동노력 강조하고요.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이 수단이 된다. 옳지 않은 것. 2번. 12번에 공중보건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치료기술 개발의 목적을 두는 학문이다. 너무나 대놓고 틀린 지문이죠. 치료가 포커스도 아닌데다가 치료기술을 개발한다. 공중보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겠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효율 증진을 위한 학문이고,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고,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집단, 그래서 인구 집단, 공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번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 13번, 공중보건학 개념 옳은 것 고르래요. 자,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하이진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자, 하이진이라는 게 뭐예요? 하이진은 위생이죠. 자, 위생이라는 단어 용어 누가 제일 먼저 썼다고 그랬어요? 갈렌. 그래서 고대기의 갈레누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적 제자였죠.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가 있었죠?
유행병, 에피데믹, 유행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라고 했고요. 1988년 미국 의학원은 공중보건을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내가 미국 의학원 정의를 어떻게 알아?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서 꼼꼼하게 보는 분들은 생각이 날 건데 이런 거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생각이 안 난다라면은 우선 두고 넘어가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에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개인, 가족 등이다. 개인, 가족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사회 집단,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했어요. 틀린 설명이고 역학적 연구 방법과 통계학을 이용한 질병의 원인 인자, 위험 요인을 규명한다. 자, 이건 어떤 학문의 목적이든 어떤 학문의 어떤 방법, 수단이 되겠어요. 예방의학에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 통계학, 질병, 역학, 예방의학 여기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지 공중보건이 질병의 원인 요인,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미국 의학원에 대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내용들이 확실하게 다 틀렸잖아요. 그럼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걸 피해요. 자꾸 피해. 이건 내가 모르니까 왠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틀린 게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걔가 틀린 것 같아. 자꾸. 이런 식으로 오답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모르는 게 나왔다.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그러면 걔는 그냥 제껴두세요. 얘는 우선 배제를 하고 나머지를 면밀히 분석을 했을 때 나머지가 다 틀렸다. 그럼 걔가 맞는 거. 나머지가 다 맞다. 그럼 걔가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는데 나머지 중에 하나가 틀렸어. 분명히 얘는 틀렸어. 그럼 그냥 이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르는 내용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연습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꽤 많아요. 사실. 자, 14번 예방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미국 의학원. 자, WHO에서의 공중보건 정의도 있고요. 미국 의학원의 공중보건 정의도 있는데 WHO의 공중보건 정의는 그냥 윈슬로우의 정의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다른 내용이 없고요. 자, 미국 의학원의 정의 공중보건학이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집단적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 공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 사회가 노력해야 돼요. 지역사회나 국가나 이런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하나 더 봤고요. 자, 다음에 예방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방의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을 향상시킨다. 이거 공중보건의 목적이었는데 예방의학의 목적으로 맞아요? 똑같았어요. 그렇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목적이 똑같아요. 다만 접근 방법이나 대상이 다른 거죠. 자,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역학적인 연구 방법, 통계학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 인자를 규명한다. 자, 예방의학에 대한 설명이죠. 투약, 수술, 재활, 상담, 보건교육을 처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예방의학의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런 투약, 수술, 재활, 상담 등이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떤 학문의 임상의학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 예방의학, 임상의학 뗄래야 뗄 수 없는 다 연계성이 있는 학문들인데 기본적으로 대상을 봤을 때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의학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임상의학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자, 목적을 보시면 공중보건, 예방의학 둘 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이에요. 하지만 임상의학은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다. 자,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목적은 같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공중보건에서는 역학연구 자료, 보건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역사회를 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지역사회에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나 높지? 당뇨병 유병률은 어떻지? 흡연율은 어떻지? 비만율은 어떻지?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또는 뭐 연령대는 어떤지, 성별 인구는 어떤지,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건강 문제는 어떤지 그걸 이용을 해서 중요한 문제를 골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는 그 지역사회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또는 뭐 설문조사,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고 예방의학은 역학이나 통계학 방법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요. 그 주요 위험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하는 거죠. 예방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증진시켜야 되니까. 임상의학은 어때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인지를 진단해야 되니까 면담, 신체검사,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은 뭐 금연과 관련돼서 뭐 공중보건법을 제정을 해서 금연 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금연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을 또는 보건의료 체계를 뭔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1차 보건의료, 예방을 위한 보건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고, 예방의학은요 이런 것들 위험 요인을 규명한 다음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다 들어가요. 예방의학적으로. 임상의학은 여기에 대한 치료죠. 투약하고 수술하고 뭐 재활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임상의학이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보실게요. 보건조직이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의 최소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다.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것,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 16번에 공중보건사업 대상 가장 적절 옳은 건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이죠. 보시면 2017년 문제도에서 최근에도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한 80% 정도는 정말 쉬운 문제들이 나와요.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임상의학의 목표는 환자의 건강 회복, 고통 경감, 장애 방지다. 어때요?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거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애를 방지하고자 하겠죠. 공중보건은 건강보호, 증진, 질병 예방이다.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고요. 임상의학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에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개인, 가족, 인구 집단이다. 임상의학은 어때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공중보건의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은 예방의학자,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 전문가, 보건학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조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의 전문 인력은 누가?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전문 인력, 예방의학자나 임상의사가 들어갔다고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냥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의 전문 인력은 예방의학자와 임상의사다. 주요 인력은 뭐 예방의학자와 임상의사다. 이러면 틀리겠죠. 주요 인력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다 주요 인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뭐예요? 참여, 형평, 협동. 그럼 옹호 가능화 조직은? 그 건강 증진의 주요 접근 전략이겠고요. 봉사법규 교육은 뭘까요?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 주요 사업 수단이 되는 거였죠.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의 내용이었고,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은 얘도 건강증진이죠. 그래서 건강증진의 3대 전략을 옹호 가능화 조정이라고도 하고 옹호 역량 강화 그리고 연합이라고도 했어요. 가능화 역량 강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조정과 연합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는 뒤에 건강증진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 이건 2007년 문제이긴 한데 제가 굳이 안 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상식적인 걸 문제로 좀 넣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 감염성 질환은 오늘날 그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져 중요성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결핵, 나병, 성병 등 만성적인 감염병, 새로이 등장한 에이즈 감염 등이 보건사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어때요? 그렇죠.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중보건에서, 자, 보건사업은 포괄적인 건강 문제를 대상하는 것도 있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인구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대상 질병에 따라 분류하는 수직적 보건사업의 형태도 있다. 수직적 보건사업이 뭐지? 근데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쪼갰다라는 거죠. 자, 인구 집단을 인구 집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보건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지역사회 주민을 전체로 묶어서 보건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얘를 특성별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자, 뭐 영유아, 노인, 그다음에 모성 이런 식으로, 또는 결핵 환자, 그다음에 뭐 에이즈 환자 이런 식으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나눠서 사람들을 쪼개서 각각의 특성끼리 묶어서 보건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좀 더
효율적이겠죠. 두루두루가 아니라 그 문제에 포커싱을 둘 수가 있겠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보건 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쪼개서 특성별로 쪼개서 특수보건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괄적인 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통합보건 사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특별 건강 문제 또는 특수 집단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경우를 특수보건 사업이라고 해요. 어떤 특성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서로가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면 그 문제별로 쪼개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묶어서 하면은 그 가족, 집단의 전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제적인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특수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의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결핵과 관련된 전문가, 모성과 관련된 전문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한 전문가가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좀 더 총괄적인 파악이 가능하겠고, 여기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요 집단은 결핵을, 요 집단은 뭐 역류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어떤 역류아가 결핵에 걸려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겠죠. 그럴 경우에 뭔가 서비스가 중복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그러한 특성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다의 보건사업의 대상 인구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수록 동질성이 높아져서 사업 내용을 선정하거나 수단의 선택이 쉬운 장점이 있다.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 결핵 환자만 따로 묶어서 하면 어때요? 사업 방법을 선택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면 결핵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갈지, 그 결핵과 관련돼서 뭔가 복약과 관련된 지도, 그 다음에 전파 예방을 위한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의 내용 선정, 수단 선택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학교보건 사업이나 산업보건 사업의 경우 환경에 대한 집중관리가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어때요? 우리 학교 보건 볼 때 그래서 학교 환경위생관리가 중요한 영역이었죠.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산업보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의 어떤 근무 환경들, 그래서 집중관리가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맞는 설명이죠. 자, 이런 설명들은 막 어디에서 딱 어디에 있는 내용 갖다 대고 이렇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공중보건에 대한 내가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두루두루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공중보건 목적 달성을 위한 보건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데, 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사업은 우선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담배세를 올려요. 또는 금연구역, 어떤 건물들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식당은 다 금연구역이에요. PC방 다 금연구역. 이런 거 동시에 할 수가 있고 획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겠죠. 여기저기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강력한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집행이 가능해지고요. 자, 지속성은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건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그 지역사회의 특성, 요구를 반영할 때, 또 그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과 연계할 때 그 지역 안에서 좀 더 장기적, 왜냐면 그 지역에 계속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겠죠. 21번.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접근 방법. 자, 사업의 3대 수단이라고 하면은 봉사, 법규, 교육.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보건 사업을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봉사 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정부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 국민들의 생활에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봉사 행정이라고 했고요.
법규라고 하면은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교육을 통한 조장행정, 보건사업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보건교육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건강한 쪽으로 바꿔가는 조장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2번 공중보건사업 시행 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보건사업의 수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보건교육이다라고 했어요. 공공정책에 관한 보건정책 집행,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한 법규 제정, 교육을 통한 주민의 참여 효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조장하는 것, 건강하게 조장하는 게 가장 능률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했어요. 나머지도 다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이죠. 23번 가장 대표적인 신공중보건 사업을 묻고 있는데, 신공중보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신공중보건 사업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올라요? 캐나다 보건성장관 랄론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4가지가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공중보건 사업의 어떤 방향이 바뀌고 어떻게 건강 증진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공중보건의 시대에는 이렇게 건강 증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을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이 신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이에요. 건강증진 사업.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맞물려 가고 있는 WHO 세계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도시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건강도시 사업과 건강증진 사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해설서에도 있는 거니까 뭐 참고해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질병 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질병의 위험 요인들도 새롭게 규명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해서 신공중보건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신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도시와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건강도시 사업, WHO에서 건강도시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정의했죠. 시민들이 협조해서 시민들의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계속 창조하고 개선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을, 그러한 도시를 이 건강도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건강도시로 지정을 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을. 그래서 시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군 뭐 이렇게 들어가면요, 우리 건강도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와 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건강증진 오타와 헌장과 함께 강조되면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게 건강증진 사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4번 감염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옮겨지고 있는데, 신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보건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지식을 강화한다. 어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 위생과 예방접종에 중점을 둔다. 얘는 뭔가 우리가 공중보건부터 시작해서 신공중보건으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책임, 정부의, 국가의 책임, 지역사회의 책임, 그리고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단순히 개인 위생으로 포커스를, 중점을 거기다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답이 되지 않겠고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의학이 강화되고 있다. 자, 치료로 가는 거는 건강증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한다. 이건 어때요? 얘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1번과 이제 4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건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도 너무 개인의 지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 보건교육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지식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지문 자체가 별로 맞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다가 좀 헷갈린데 라고 하면은 문장 전체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가 더 이 문제랑 맞느냐,
그러니까 지문 이게 이제 1번과 4번이 둘 다 맞는 것 같아라는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라면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문제를 안 봐요. 지문만 봐. 지문만 보면서 이 지문과 이 지문을 비교해서 내 마음에 더 드는 지문을 선택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뭔가 둘 다 맞는 것 같아. 지문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다시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지? 아, 신공중보건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러면 신공중보건 사업 하면은 건강도시 건강증진 사업인데 거기에 좀 더 맞는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증진 정책이 더 맞겠구나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 헷갈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 신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질병 양상이 감염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 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옮겨졌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이 대두된 거죠. 신공중보건은 개인적,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서비스 간의 균형에 기반을 두고 조기 치료, 재활, 장기 요양 서비스와 폭넓은 조화를 통해서 개인,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이다.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럴듯해 보여요.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넘어가요. WHO는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공중보건 건강 증진을 공중보건 사업의 하나로 하는 신공중보건 사업을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이거 어때요? 알마타 선언에서 딱 틀렸잖아요. 알마타 선언이 아니라 오타와 헌장이어야 되죠. 알마타 선언은 뭐를 1차 보건 의료를 강조했던 선언이었기 때문에 자, 이 다른 문제가 다른 지문이 헷갈려도 여기서 답 그냥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신공중보건 사업으로 헬스플랜 2010을 내걸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헬스플랜 2020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19년이잖아요. 내년이면 이거 4차 이거 끝나요, 벌써. 그러면 이제 아마 헬스플랜 2030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눈에는 헬스플랜 2030이 일하면서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하면서 우리는 이제 헬스플랜 2030을 했어. 그래, 작년까지는 뭐 2020이었지. 공부했던 걸 기억하면서 즐기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6번 문제까지 볼게요.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그래서 자, 오타와 헌장과 함께 이제 세계 각국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공중보건의 중요한 사업으로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오타와 헌장이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이제 헬스플랜 2010, 뭐 헬스피플 2010, 우리나라는 이거 헬스피플 따라서 헬스플랜으로 해서 2010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지금 2020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뭐 캐나다도 헬스 캐나다, 일본도 헬스 재팬 21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건강 증진 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26번 애시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한 공중보건 변화 4단계를 봤을 때 애시튼과 세이모어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들을 먼저 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들. 그래서 산업보건의 시기, 그 시기에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집단적인 건강 문제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산업보건의 시기였다가 뭐 요 시기가 누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계속 강조되는 최드익의 어떤 열병 보고서나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다가 개인 위생의 시기로 넘어갔죠. 왜 개인 위생의 시기로 넘어갔을까요? 누구가 영향을 줬을까요? 파스테르와 코흐의 특정 병인론, 그렇죠? 질병의 원인이 명확해졌어요. 야, 굳이 환경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원인균만 예방하면 돼. 근데 콜레라, 뭐 결핵이다, 뭐 결핵 백신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질병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개인이 예방 접종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개인 위생의 시기로 가고 그러면서 치료의학의 시기,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감염병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성질환이 대두되면서 신공중보건의 시기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산업
도시화 이런 문제가 많이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했던 시기. 19세기 중반이니까 1800년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공중보건법 제정돼도 그 시기였잖아요. 거기에서 187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파스테르와 코흐가 그 균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게 1870년대 이후부터 균이 막 발견이 되고 백신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위생, 예방접종이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의약품이 개발이 되니까 치료의학의 시기,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염병이 어느 정도 정복되어 갔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공공보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간과됐어요. 사실 이때는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돼서 이게 원래 발전이 쫙 됐어야 되는데 개인위생 시기로 딱 넘어가면서 그렇게 환경위생, 주변 뭐 그런 것들보다는 각각의 예방접종, 각각의 치료에 포커스를 두면서 오히려 공중보건과 관련된 것들이 줄어들었다가 이 감염병이 어느 정도 그 관리가 되고 나니까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신공중보건의 시기, 건강 증진이 강조됐던 시기로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7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